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 가장 격렬한 위성, 지옥의 입구. 이는 모두 갈릴레오 위성 중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 이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오를 조사했고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기를 사용해 촬영에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가장 가깝고 가장 강렬한 이오는 1610년 갈릴레오 위성으로 명명된 목성의 다른 위성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와 함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오라는 이름을 고안한 사람은 갈릴레오가 아니라 동시대 저명한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였는데요. 마리우스는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함께 새로 발견된 제5행성 위성에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 연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몇 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이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원시적인 망원경으로는 성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목성과 가장 가까운 갈릴레오 위성 이오의 조사가 시작된 건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오의 반지름은 약 1810km로 유로파보다 약간 크고 칼리스토나 가니메데보다는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오의 표면적은 약 4200만 평방미터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합계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오는 목성에서 42만 3,000km 이상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성에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으며 42시간 28분에 걸쳐 목성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이루에 자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이오는 갈릴레오 위성 중에서는 목성과 가장 가깝지만 목성의 모든 위성 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892년에는 이오보다 목성에 가까운 아말테아라는 위성이 발견되었고요. 현재 이오보다 목성에 가까운 천체는 적어도 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말테아 외에는 1979년 보이저 1호에 의해 발견된 메티스, 아드라스 테어, 테베를 들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이미 이오가 매우 강력한 화산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가설이 올바른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천문학자가 관측한 개별 현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갈릴레오 위성에는 물의 얼음이 풍부하게 있지만 이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오에는 매우 많은 유황과 염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화의 결과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오는 강한 얼룩 무늬가 인상적인 위성인데요. 적갈색의 극역과 노란색을 띤 적도 지역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중에는 실제로 이오는 존재하지 않으며 색이 다른 2개의 위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 위성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활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의 매우 강력한 중력이 이오의 내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게다가 목성은 항상 이오의 적도 위에 드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도 위가 특히 더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파이어니어 및 기타 탐사선 이오의 표면을 포착한 첫 번째 사진은 상당히 이른 단계에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유명한 탐사선 파이어니어가 촬영에 성공한 것인데요. 1973년 12월 3일에는 파이어니어 10호가 이오 근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탐사선에 의해 촬영된 사진은 별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목성의 제1 갈릴레오 위성 이오에서는 제2 갈릴레오 위성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매우 강한 방사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제5행성이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특별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반 우주복을 입었다면 금세 급성 방사선증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사진의 질이 좋지 못했던 건 방사선으로 인해 기기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후인 1974년 12월 2일에는 파이어니어 11호가 이오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방사선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었고요. 그 덕분에 적어도 이호의 극역은 고화질로 촬영되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는 매우 얇은 대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호의 대기는 아주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를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이호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불완전한 대기는 화산이 우주 공간에 가스나 먼지를 방출함으로써 형성되었습니다. 이호에 화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건 다음으로 이 위성을 조사한 우주 탐사선 보이저입니다. 보이저 1호는 1979년 3월 5일에 이호의 근처를 통과했는데요. 보이저에 의해 촬영된 사진에는 새로운 지표가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충돌 분화구가 거의 없었고 그 대신 화산성 분화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이호의 표면에서 적어도 9개의 분연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분화의 징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저 2호는 이호에서 한참 떨어진 곳을 통과했지만 흥미로운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진에서는 이 위성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발견된 9개의 화산 중 7개가 지금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호에 접근한 우주 탐사기는 갈릴레오인데요. 199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갈릴레오 덕분에 우리는 산과 유황호수, 단층과 하천 등 2호의 지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2호의 조사에는 주노와 뉴 호라이즌즈도 참여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2호는 태양계에서는 달이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과 함께 가장 조사가 진행된 위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호를 최우선으로 조사하는 프로젝트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해도 아직은 먼 이야기입니다. 뭘 알았을까?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밝혀진 가장 큰 사실은 2호가 놀라울 정도로 활발한 천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목성의 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5행성 목성은 위성 2호의 내부를 휘젓고 다닐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뒤집으며 사납게 장렬하는 유황의 강을 끊임없이 지표 밖으로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성과 더 가까운 위성은 태양계의 화산 지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매우 심플합니다. 다른 위성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천체가 작을수록 내부 분화가 진행되기 어렵고 식는 속도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아말테아를 비롯한 이 위성들은 멘틀도 없고 폭발할 수 없는 균질한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호는 유황, 칼륨, 나트륨, 산소 같은 분화 생성물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분연이 이호를 뒤따르는 듯한 모습으로 공전 궤도를 따라 뻗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연이 거의 균질한 도넛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 이호는 그 속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는 완전한 대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목성은 항상 이호에게서 물질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1초에 1톤이나 되는데요. 도난당한 물질은 목성의 자기권에서의 방사선대 형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호는 태양계의 다른 대형 천체와 마찬가지로 약 45억 년 전에 탄생한 천체인데 이호의 격렬한 성질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이호는 증발하거나 분열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물질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예전에는 더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십억 년 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은하에서 온 우리와 공통의 후손들이 그 주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채널에 알려드릴지도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먼 별이나 은하 안에는 놀라운 우주의 불가사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신기한 천체는 우리 바로 옆에도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특히 특이한 위성 중 하나인 이아페투스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위성에 무엇이 그렇게 흥미로운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이아페투스.
이아페투스는 토성의 위성 중 두 번째로 발견되었습니다. 타이탄이 발견된 지 16년 후 1671년의 일인데요. 최초의 발견자가 된 것은 위대한 천문학자 카시니입니다. 그 후 카시니는 토성에 레아, 디오네, 테티스라는 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아페투스의 지름은 대략 1491km로 토성의 수많은 위성 중 이 위성보다 큰 것은 타이탄과 레아뿐입니다. 이아페투스는 토성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79일에 걸쳐 토성을 한 바퀴 회전합니다. 현 시점에서 토성에 가까운 쪽에서 셌을 때 24번째 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위성이 발견될 경우 발견 초기에는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후의 조사를 통해 놀라운 성질이 밝혀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는 바다가 있다는 것이나 타이탄의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완전한 수권이 있다는 것, 트리톤의 얼음 화산이 있다는 건 바로는 알지 못한 사실들입니다. 한편 이아페투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 위성이 일반적인 것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카시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카시니가 이 위성을 발견한 시점에서 목성에 위성이 몇 개 있다는 점과 토성이 하나의 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모두 행성에서 볼 때 서쪽에 있거나 동쪽에 있었습니다. 즉, 위성이 궤도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보이는 방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한편 이아페투스는 이 규칙에서 벗어났는데요. 카시니가 이 위성을 볼 때 토성 서쪽에 있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34년 동안 위대한 천문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705년 80세의 노인이 된 카시니는 생애를 마감하기 불과 7년 전에야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진보가 느렸다고는 하지만 역시 34년은 당시에도 긴 기간입니다. 유리 가공 기술의 향상으로 카시니가 이 위성을 발견했을 때보다 성능이 높은 망원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시니가 당시의 최첨단 망원경으로 토성을 올려다보니 토성 동쪽에 이아페투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이 궤도상 이 위치에 있을 때 밝기가 2등급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아페투스가 토성 동쪽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건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오래된 망원경으로는 성능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아페투스가 밝기를 바꾸는 이유를 카시니는 한쪽 방구가 다른 쪽보다 훨씬 어둡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아페투스는 토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지만 지구를 향하는 면은 다양합니다. 이 위성은 토성의 서쪽에 있을 때는 밝은 면을, 동쪽에 있을 때는 어두운 면을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조사에서 카시니의 이설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아페투스를 완벽하게 포착한 이미지를 처음 촬영한 건 1980년 보이저 1호인데요. 본격적으로 자세히 조사하는 데 성공한 건 그 4분기 후에 보내진 탐사선 카시니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아페투스의 데이터는 대부분 탐사선 카시니에게서 얻은 정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2개의 반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아페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반구의 밝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선행하는 쪽, 즉 위성 궤도의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 어두운 반구입니다. 이 위성을 배에 비유하면 어두운 반구는 배 머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밝은 반구, 즉 따라가는 쪽은 배로 치면 꼬리 부분에 해당하죠. 반구와 반구의 경계는 상당히 흔들려서 반구 길이를 가르는 좌우선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이아페투스는 가운데가 곧은 선으로 나뉜 초코에그라기보다는 오히려 테니스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아페투스의 양극은 밝은 반면 쫓아가는 쪽의 반구는 적도 지역 일부가 어둡습니다. 밝은 지역이 어두운 지역보다 더 커서 이아페투스 표면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또한 탐사선 카시니에 의해 자세히 촬영된 이미지를 보면 명암의 경계가 매우 뚜렷한 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만일 밝은 반구 끝에 설 수 있다면 바로 30m 앞부터는 이미 어두운 영역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중간존이나 그레이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흰색과 암갈색 영역밖에 없는 것이죠. 이아페투스는 얼음 위성이기 때문에 처음엔 밝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어두운 반구는 이 위성 표면에 쌓인 그저 큰 먼지 얼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먼지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참고로 유로파 등 그 밖에도 반구끼리 명암의 차이가 있는 위성은 몇 개 있지만 밝기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아페투스만큼은 반구의 명암차가 너무 커서 자세히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해결의 힌트는 이아페투스의 근처에 있는 천체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아페투스는 토성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쪽에 있는 위성과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이 위성들은 안쪽에 있는 위성처럼 그 자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이 완료된 후 토성에 포획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위성들은 역행 궤도를 그리고 있죠. 어쩌면 이아페투스 표면에는 이러한 위성에서 먼지가 쏟아져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레이트 월. 탐사선 카시니가 촬영한 이미지 덕분에 이아페투스의 표면에 또 다른 특이한 지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도를 따라 높이 13km, 폭 20km가 넘는 얼음벽 같은 아주 높은 능선이 이 위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벽은 밝은 반구와 어두운 반구 모두 적도 일대에 뻗어 있습니다. 마치 왕자의 게임의 그레이트 월을 방불케 하는 벽이지만 그 기원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는데요. 일설에 따르면 이 위성은 내부가 얼음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표면에 이르는 출구가 이 벽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러한 돌파구가 생긴 경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얼음 위성은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것과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어쩌면 과거 이아페투스의 자전 속도는 더 빠르고 조금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전 속도가 떨어지고 다른 많은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와 동기화되어 이아페투스 자체도 수축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대하게 접힌 자국과도 같은 벽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다만 태양계의 다른 위성에서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벽은 과거 이아페투스에 존재했던 손자 위성이 남긴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확실히 이론상으로는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성의 위성이 또 다른 독자적인 위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자 위성의 궤도는 행성이나 다른 위성, 태양이나 인근 행성과 같은 천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합니다. 즉, 궤도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아페투스의 손자 위성은 궤도를 벗어나 이아페투스에 접근했고 이윽고 그 중력에 의해 붕괴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손자 위성은 이아페투스 주위에 일종의 링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링은 회전하던 장소, 즉 이아페투스의 바로 적도 위에 내려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을 따른다면 그러한 프로세스의 결과를 우리는 이아페투스의 그레이트 월로 관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아페투스의 수수께끼는 아직도 명확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성을 현대의 기술을 이용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학의 세계에서는 흔히 있듯이 그 대답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수수께끼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무궁무진한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든 항상 어떤 새로운 발견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미란다는 천왕성이라는 거대 얼음 행성의 평범한 작은 위성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미란다가 괴물 프랑켄슈타인에 비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란다의 형성에는 수십억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37년 전에 도착한 보이저 2호의 사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줬을까요? 미란다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천왕성의 위성은 모두 30개 정도 발견되었지만 큰 위성은 5개 뿐입니다.
그중 하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천왕성의 발견자이기도 한 위대한 윌리엄 허셜이었는데요. 그것은 천왕성 발견 6년 후인 178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5번째로 발견된 대위성입니다. 이 별은 제럴드 카이퍼의 공적으로 194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확립되어 있던 관행에 따라 이 위성은 셰익스피어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희곡 템페스트에 등장하는 공작 영예의 이름입니다. 천왕성의 큰 위성 중 가장 작고 행성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소형 천체와 같은 환석형과 일반적인 구체의 중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란다의 반경이나 직경은 정해진 숫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위성의 평균 반경은 약 235에서 236km이고 궤도 반경은 12만 9천 km입니다. 약 하루 반에 걸쳐 천왕성 주위를 1회 공전합니다. 대부분의 위성과 마찬가지로 미란다도 항상 같은 면을 행성에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란다의 자전 주기는 천왕성을 한 바퀴 공전하는 주기와 일치합니다. 천왕성의 위성들 중 미란다는 가장 밀도가 작은 별인데요. 그 밀도는 얼음과 같기 때문에 미란다 역시 주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계의 한랭한 지역의 특징 중 하나로 거기에는 메탄, 암모늄 등 소량의 무기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굳힌 얼음이 미란다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바로 성급히 결단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미란다는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란다에는 두께 최대 135km의 멘틀이 있고 중앙에는 반경 약 100km의 얼음 또는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핵이 있습니다. 미란다의 심부에서는 열 교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성 표면에는 특징적인 구조인 코로나 형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크레이터와 비슷한 독특한 구조물이지만 크레이터와는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의 의견에 의하면 코로나가 생긴 것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아주 최근인 2억에서 3억 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즉 미란다의 형성에는 태양계 천체 중 가장 오랜 세월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탄생한 이후 대부분이 형성기였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천왕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모습은 다른 것들과는 다릅니다.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란다는 천왕성의 다른 큰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황도면을, 즉 천왕성 궤도면을 향해 거의 수직 각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빛을 한쪽 극과 그 반대쪽 극에 번갈아가며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천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여행자. 현재까지 천왕성 주변을 방문한 우주 탐사기는 역사상 보이저 2호 단 한 대뿐인데요. 천왕성의 위성 중 보이저 2호가 가장 접근했던 것은 미란다로 1986년 1월 말이었습니다. 천왕성이나 그 위성의 자전 특성 때문에 이때 빛이 비친 곳은 미란다의 남반구 뿐이었고 보이저 2호가 촬영할 수 있었던 곳도 그곳뿐이었습니다. 결국 보이저 2호는 미란다 표면의 약 40%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적도 부근은 아직 미지의 지역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미란다 실사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큰 과학적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은 천체 표면에 경악했는데요. 그들의 예상은 이러하였습니다. 크레이터나 산맥, 오래된 멘틀의 유출 흔적 같은 위성 지표에 있을 법한 기복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배신당했습니다. 미란다에는 곳곳에 독특한 지형이 흩어져 있었죠. 그건 마치 여러 천체를 꿰매서 만든 패치워크 같았습니다. 조사 부분의 미란다 지표는 정리하자면 굉장한 혼돈 그 자체였는데요. 이곳에는 달의 풍경 하면 누구나 떠올릴 법한 운석이 만든 분화구가 펼쳐진 음침하고 오래된 평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전부터 존재해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평원을 지나면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는 산맥의 명암으로 이루어진 줄무늬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 줄무늬들은 이런 거미줄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윽고 그 산맥들의 험난함도 사라지며 광대한 평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수한 크레이터, 계곡, 균열이 있습니다. 미란다 남극에는 인버네스 코로나가, 공전 진행 방향 쪽 반구 남부에는 아덴 코로나가 있고 또 그 반대편 반구에는 엘시노아 코로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란다 지각의 갈라짐에 의해 형성된 링 모양의 구조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덴 코로나의 표면은 명암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모자이크 같습니다. 엘시노아는 이곳저곳이 구덩이와 갈라진 틈으로 덮여 있지만 그 지형들은 근접해 있습니다. 인버네스는 원이라기보다는 사다리꼴처럼 생겼습니다. 미란다 지표의 다른 부분과 인버네스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세 변을 이루는 복잡한 단층계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띠 모양의 땅과 산맥이 있습니다. 이 지형들과 코로나 경계선에 따라 복잡한 다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란다 지표를 바라보면 산악과 계곡, 복잡한 단층으로 둘러싸인 V자형 지형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중간쯤에 아주 크고 깊은 크레이터, 알론조가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의 깊이는 24km를 넘지 않습니다. 미란다의 크레이터 또한 흥미롭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무수한 크레이터들이 있지만 사실 종종 운석의 강한 충돌에 의해 생기는 복잡한 동심원 구조는 아닙니다. 분출 흔적도 드물고 게다가 그 알베도는 주위 지표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천체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이성은 그것들이 특별한 조건 하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미란다의 지표는 마치 변덕스러운 만화경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모양인 것입니다. 특히 눈을 사로잡는 것은 오래된 지형의 매끄러운 부분과 온갖 지질학적 조형이 박힌 부분과의 대비입니다. 사실 미란다는 여러 천체의 접합으로 형성했다는 설은 이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다만 다른 설도 있습니다. 미란다는 왜 이런 걸까? 우주의 괴물 프랑켄슈타인 설에 따르면 미란다는 여러 천체가 충돌해서 생긴 천체라고 합니다. 그 천체들은 부딪히며 뭉개졌고 어찌된 영문인지 서로 뒤죽박죽 엉켰습니다. 사실 이 설에는 한 결점이 있는데요. 만약 이 설이 맞다면 작은 미행성들이 서로 붙어서 생긴 태양계 행성이나 큰 위성들도 모두 이런 몬스터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란다와 같은 지표를 하고 있는 천체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란다의 지표를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들의 나이가 35억 년에서 수억 년으로 현저하게 넓은 범위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표 형성이 오래 지속된 이유는 미란다 신부와 이 천체에 떨어진 소행성이나 운석의 상호작용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왕성에서 항상 미치는 중력작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미란다가 처음에는 다른 위성들과 똑같이 형성됐다가 무언가와 충돌해 뿔뿔이 흩어졌고 나중에 그 잔해들이 모여 재형성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오래된 지형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오래된 지형은 이 위성 지하에 있는 얼음 화산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설인 천왕성에는 과거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또 다른 고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천왕성이 다른 천체의 충돌로 옆으로 기울어졌을 때 부딪혀온 천체는 천왕성의 고리 운동을 교란시켰고 여기서부터 결정화가 시작되며 서서히 미란다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말 많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란다 지표 전역을 조사하고 지표에서 토양 샘플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설도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으로서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이죠. 그날이 조만간 오기를 바라며 태양계의 새로운 미스터리가 그리우셨나요?
그렇다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 구체적으로는 토성의 독특한 위성, 테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티스는 왜 이렇게 가벼울까요? 그리고 과거의 엄청난 대격변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성. 토성에서 가장 유명한 위성은 물론 타이탄입니다. 물이 아닌 탄화수소로 이루어졌지만 바다와 강을 갖춘 본격적인 수권을 지닌 지구 외의 유일한 천체죠. 하지만 태양계 6번째 행성 토성계는 타이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이탄에 비하면 다른 위성들은 겉보기에 밋밋하고 지루한 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더 깊이 들여다보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위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테티스입니다. 테티스는 1684년, 꽤 오래전에 발견되었는데요. 최초 발견자인 이탈리아의 위대한 천문학자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는 이 별을 이른바 루이의 별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루이의 별이란 토성의 위성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카시니가 후원자인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다른 천문학자들은 사턴 3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름 테티스는 1847년 존 허셜의 주도로 당시 관례에 따라 그리스 신화의 거인족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후 관측을 통해 테티스의 지름이 약 1062km로 밝혀졌고 테티스는 타이탄, 레아, 이아페투스, 디오네에 이어 토성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이 되었습니다. 궤도 장반경은 29만 5,000km에 못 미칩니다. 토성의 대형 위성 가운데 테티스보다 안쪽을 도는 것은 미마스와 엔셀라두스 뿐입니다. 테티스가 토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 시간으로 이틀이 채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위성답게 테티스는 항상 같은 면을 토성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테티스는 질량이 상당히 작은 위성인데요. 비슷한 크기의 디오네는 테티스의 거의 2배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테티스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0.984g에 불과한데요. 이는 액체 물보다도 낮은 밀도입니다. 만약 우주에 거인이 있어 테티스를 들어다가 이 별이 들어갈 만한 바다에 살짝 담근다면 테티스는 수면에 둥실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낮은 밀도는 테티스가 거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어서 최소한 테티스의 표면 사진이 처음 찍히기 전까지 이 위성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첫 촬영 성공은 1981년 유명한 보이저 탐사선 덕분이었는데요. 이후 또 하나의 유명한 탐사선인 카시니가 더 성능이 뛰어난 장비로 한층 자세한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테티스의 표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이 위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대격변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대격변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테티스는 어떤 기적 덕분에 지금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테티스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볼거리는 선행방구 서쪽에 자리한 오디세우스 분화구입니다. 이 분화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한 이미지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분화구를 지닌 테티스 역시 하셜 분화구를 가진 미마스처럼 데스스타를 닮았습니다. 오디세우스 분화구는 상당히 큰 분화구로 지름이 약 445km에 달하는데요. 이는 테티스 자체 지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오디세우스 분화구는 크기에 비해 상당히 평탄하여 둘레를 두른 환상 융기부와 바닥 사이의 높이차가 불과 3에서 5km 뿐입니다. 오디세우스 분화구만 봐도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작은 테티스가 애초에 이 분화구를 만들 정도의 충격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렇다고 이야기가 오디세우스 분화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도 테티스는 분화구가 매우 많은데
그에 더해 협곡과 단층이 수없이 많아 이 위성을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협곡이 이타카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길이가 2,000km에 이르고 폭은 100km에 달합니다. 이타카 계곡은 오디세우스 분화구 근처에 위치하며 우주 탐사선이 관측한 테티스 지형 중 최초로 확인된 대상입니다. 이타카 계곡은 테티스를 거의 한 바퀴 감싸듯 뻗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테티스의 표면은 왜 이 위성이 아직 남아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데요. 표면을 이 정도로 난도질한 대격변이라면 본래 테티스 자체를 산산이 찢어 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테티스의 상처는 이 위성 최대의 수수께끼이지만 유일한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그 밖에도 테티스는 태양계에서 단단한 표면을 지닌 천체 중 가장 밝은 편으로 기하학적 반사율이 1.229입니다. 참고로 지구의 반사율은 약 0.3, 달은 0.12입니다. 또한 테티스의 선행방구, 즉 토성 주위를 공전할 때 전방에 놓이는 방구는 후행 방구보다 약 15% 박습니다. 게다가 재미있게도 테티스의 앞뒤에는 각각 하나씩 이른바 트로이 위성이 존재하는데요. 트로이 위성이란 다른 천체의 라그랑주 점에 위치해 그 천체와 함께 공전하는 위성을 말합니다. 테티스의 앞쪽에 있는 작은 얼음 덩어리는 텔레스토라 불립니다. 이는 상당히 밝은 우주 빙산인데요. 눈이 너무 많이 덮여 있어서 지형 세부가 간신히 보일 정도라 마치 누군가가 반짝반짝 닦아놓은 듯합니다. 텔레스토의 길이는 가장 긴 축이 33km를 약간 넘습니다. 테티스 뒤쪽에는 칼립소가 있는데요. 크기는 텔레스토와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텔레스토와 매우 닮았습니다. 이런 작은 우주 얼음 덩어리는 충분히 큰 망원경이 아니면 탐지할 수 없습니다. 칼립소와 텔레스토에는 특별한 미스터리는 없지만 그 존재를 잊지 마세요. 이 두 작은 트로이 위성이 다음 챕터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테티스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하며 최소한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답일까? 아니면 새로운 의문일까? 테티스가 이렇게 밝은 이유는 아마 가장 단순한 의문일 겁니다. 과학자들이 테티스 주변 우주 공간을 조사하자 곧바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그들은 이른바 이 고리를 상세히 연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토성은 강력한 고리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토성의 위성에 영향을 미치고 위성도 고리에 영향을 줍니다. 테티스의 반사율이 높은 것도 바로 이 고리 덕분입니다. 이 고리는 토성의 또 다른 위성,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에서 분출되는 얼음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텔레스토와 칼립소 이야기, 그리고 두 위성이 눈으로 뒤덮여 있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테티스에는 이 눈이 끊임없이 내리쌓이며 수십억 년에 걸쳐 테티스를 지금처럼 빛나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테티스의 지형적 특징은 원래 매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지형이 어떤 지각 활동으로 유지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활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테티스에서는 간헐천이나 얼음 화산이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고 지질학적으로는 죽어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테티스의 내부 구조야말로 이 위성 최대 수수께끼예요. 만약 이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다면 오디세우스 분화구와 이타카 계곡 등 명소를 낳은 대격변을 테티스가 어떻게 견뎌냈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테티스 내부에 대해 알려진 것은 단 하나, 아마도 암석 핵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다만 그 핵은 매우 작아서 이 위성 질량의 6%에도 못 미친다고 여겨집니다. 핵과 표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어쩌면 한때 그곳에 지하 바다가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해저까지 얼어붙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얼음이 고르지 않게 얼어붙어 위성 표면에 균열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모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서로 너무 모순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테티스는 자신을 풀어줄 새로운 연구자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그들이 발견할 답을 여러분께 전할 날을 고대하고 있고요. 지금은 얼마나 과학적이든 간에 다양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티스는 그 강력한 소행성 충돌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테티스의 지형을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4개의 지구형 행성 중 위성을 가진 것은 지구와 화성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위성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천문 팬들에게도 당연히 흥미로운 존재가 아닐까요? 화성의 위성 포보스와 다이모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처음 촬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일까요? 공포, 혼란, 예언.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발견된 경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 존재를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가 집필한 유명한 걸리버 여행기 3편에는 라퓨타라는 하늘을 나는 도시가 등장했고 그곳에 사는 과학자들이 화성의 위성을 2개 발견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150년 전인 1726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위프트는 천문학자도 예지 능력자도 아니었는데요. 그의 책을 읽으면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움이 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하는 라퓨타 과학자들의 모습을 통해 스위프트가 당시 과학계를 풍자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시 화성에 2개의 위성이 존재할 것을 예측한 천문학자들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화성에 위성이 2개 있다는 설은 케플러가 갈릴레오의 암호문을 오독하면서 생겨나는데요. 케플러는 실수를 지적받고도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며 이 설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는 행성이 가진 위성의 수는 등비수열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성과 금성에는 위성이 없습니다. 지구에는 1개가 있고 목성에는 당시 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지구와 목성 사이에 있는 화성에는 2개의 위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실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논증도 기묘하고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스위프트도 이 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비웃은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 위성 탐색은 스위프트의 생존 중에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지만 마침내 발견에 이른 건 1877년이었습니다. 과학계의 오랜 수수께끼를 풀어낸 행운의 인물은 미국의 천문학자 아사프 홀인데요. 2 위성의 이름을 생각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대 신화를 따서 지어졌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의 군신 아레스는 어느 전쟁에서도 공포와 혼란이라는 젊은 신들로 변장한 종자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홀이 발견한 위성도 그에 빗대어 공포와 혼란, 포보스와 다이모스로 명명된 것입니다. 위성을 어떻게 조사했나? 화성의 위성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촬영된 건 19세기 말의 일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들이 소형 위성으로 달이나 목성의 갈릴레오 위성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포보스도 다이모스도 구형이 아닙니다. 포보스의 최대 직경은 26.5km, 다이모스는 15km로 2 위성 모두 화성에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포보스가 불과 6,000km, 다이모스는 2만 km가 조금 넘습니다. 평균 궤도 반경에서 전체 반경을 뺀 값이죠. 이 위성들은 각각 7시간 40분과 하루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화성 주위를 일주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전체적으로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달이나 가니메데보다 오히려 소행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주류로 여겨지고 있는 설은 두 위성이 화성 중력에 포획되기 전에는 원래 흔한 소행성이었다는 것인데 실은 바로 이때 제창된 설입니다. 화성 위성의 근접 탐사는 화성 본체로 보내진 탐사선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보스와 다이모스의 지표를 포착한 최초의 완전한 사진은 1971년 마리너 9호에 의해 촬영된 것이고요. 또 바이킹이나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마스 익스프레스, 마스 리커넥션스 오비터도 포토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포보스의 첫 3D 이미지는 마스 익스프레스에 의해 촬영된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성공하지 못한 미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해 둘게요. 예를 들어 90년대 말 나사가 검토한 알라딘 계획에서는 두 위성의 탐사기를 접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에 계획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10년 전인 1988년에는 소련이 포보스의 무인 탐사기 2대를 발사했는데요. 이는 소련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첫째로 무인 탐사선 포보스 1호는 발사 직후 교신이 끊겼고요. 또한 포보스 2호는 화성 궤도에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학 미션을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탑재되어 있던 컴퓨터에 불량이 생겨 셧다운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화성의 위성은 한때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볼품없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포보스는 사실 속이 비어있는 인공물이라는 등 다양한 설이 등장했는데요. 이제 음모론자들은 자신의 예상이 옳다는 확증을 얻은 셈입니다. 다시 말해 외계인이 기지를 지구인에게 조사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외계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탐사선 포보스 전후에도 미션이 실패하긴 했었는데요. 과학자나 기술자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조사 결과 포보스와 다이모스는 다른 많은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화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는 조석 고정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게도 위성들은 화성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화성을 향한 쪽과 뒷면의 인력에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두 쪽 모두 인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화석의 조석 작용에 의해 포보스의 속도는 조금씩 저하되어 궤도가 내려가 결국 화성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편 다이모스는 그 반대로 화성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보스는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낮은 천체입니다. 이것은 구멍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즉 포보스의 단면은 스펀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포보스에 착륙한 탐사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특이한 구조를 갖기에 이르렀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포보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형은 스팅리 크레이터인데요. 이는 마리너 9호의 사진에서 발견된 것으로 직경 9km의 크레이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 화성 위성이 소행성과 충돌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충돌의 위력은 하마터면 위성이 파괴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스팅리 크레이터 안에는 또 하나 림톡이라는 지름 2km 정도의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스팅리 크레이터는 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아마도 이 홈들은 충돌로 인해 포보스 표면이 갈라져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또한 크레이터 남서쪽의 끝에는 파란색의 특이한 구조가 있지만 그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이모스에는 큰 크레이터가 2개 있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붙어있는 지형인데요. 이 크레이터들은 스위프트 크레이터와 볼테르 크레이터로 불리며 전자의 직경은 약 1km, 후자는 2km 미만입니다. 다이모스의 표면은 포보스에 비해 매끄럽고 크레이터나 요철도 적어서 거의 전체가 촘촘한 암석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화성 위성은 크기가 작기도 하고 또 조사 역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 불분명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원도 그러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화성에 붙잡힌 소행성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최신 데이터는 이 위성들이 화성 궤도상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죠. 어쩌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 화성 물질의 일부가 우주 공간에 던져진 결과 형성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두 앞으로 과학자들이 해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